내 경호원들이야. 당신이 강변북로에 올라탄 순간부터 계속 따라갔어. 이 비열한 인간. 저는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연, 내 말 잘 들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엄격하고 단호해졌습니다. 30분 주지. 그 안에 차 돌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당신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친구까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수한테 뭘 어쩌려고요? 제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박지수 씨의 인테리어 회사가 지금 우리 그룹의 블루문 리조트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 그 친구가 지금까지 따낸 계약 중에 제일 큰 건일 텐데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게 걸려 있고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계약은 즉시 파기야. 박지수 씨 회사는 건설협회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고 이 서울 땅에서는 영원히 어떤 프로젝트도 맡지 못하게 될 거야. 당신 친구가 당신 하나 도망치게 도왔다는 이유로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는 걸 보고 싶어. 민준 씨의 협박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지수 같은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제발. 우리 일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아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결정은 당신 몫이야. 돌아오든지 아니면 친구가 모든 걸 잃는 걸 지켜보든지. 30분, 지금부터 시작이야. 긴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운전했지만 그녀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통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간 말 듣지 마. 지수가 분노에 찬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협박하는 거야. 그 계약 따위 없어도 돼.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너만 그놈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찬 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수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권리로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수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 오늘을 이뤄냈는데 그녀의 가족들도 그 회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안 돼, 지수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 정말 돌아갈 생각이야?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돌아가면 아이 뺏기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 제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 약점을 잡았어. 내가 정이 많다는 걸 알고 너를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는 거야. 내가 졌어. 지수야, 차 돌려줘.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지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개자식. 차가 잠시 휘청이더니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는 울음이었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줘서. 하지만 이 싸움은 내 몫이야. 내가 직접 맞서야 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파랬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아니야. 넌 세상 최고의 친구야.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더니 핸들을 돌렸습니다. 작고 초라한 경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저를 기다리는 세장이 있는 도심을 향해 힘없이 나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잿빛 하늘은 제 암담한 심정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제게 싸구려 초승달 모양은 목걸이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너한테 밤하늘의 별을 다 사줄게. 하지만 지금은 이 달밖에 없어. 이 달이 가장 어두울 때 너를 비춰줄 거야. 그 목걸이는 우리가 이혼하던 날 제가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과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보다 더 단단한 끈으로요. 이제 그는 밤하늘의 별을 다 가질 만큼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바로 그것들로 저의 자유의 빛을 꺼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템에서 건져냈습니다. 눈앞에는 민준 씨가 문자로 보낸 약속 장소 병원 뒷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1시간여 전에 막 도망쳐 나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그곳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쓰레기 집화장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차 양옆에 서서 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를 세우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서리를 치며 아이를 감싼 이불을 여몄습니다. 마이바흐 뒷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타담한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겨울 호수 밑바닥처럼 차갑고 깊었습니다. 시간 맞춰 왔네. 민준 씨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분 남았군. 지수가 차에서 뛰쳐나와 민준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 2명에게 막혔습니다. 이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힘없는 여자 협박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지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 빗속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낸 뒤 꽁초를 튕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윤서연 씨한테 고마워해야 할 텐데 2분만 늦었어도 당신 회사 잿더미가 됐을 테니까. 그는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이리 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돌아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 이리 주라고 했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은근한 위협을 담았습니다. 비 오고 추운데 애 감기 걸리게 할 셈이야? 당장 차에 타. 저는 잠든 아들을 보고 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보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다가가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고 빗방울로부터 아이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에 타. 집으로 가자. 지수랑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필요 없어. 민준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여자 만날 필요 없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라고 부추기는 그런 친구는 만날 자격도 없어. 당신이 뭔데 내 친구 관계를 막아요? 막을 수 있어. 민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자의 권리지. 당신의 삶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권리. 차에 타. 그는 제 등을 가볍게 밀어 뒷좌석에 태우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빗속에서 흐느끼며 속수무책으로 제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 가죽 냄새와 민준 씨의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곳은 저를 영원한 감금 장소로 데려가는 호송차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짖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숨막히는 삶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20분쯤 달려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상위 0.1% 부자들만 사는 곳으로 보안이 철저해서 파리 한 마리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최고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평은 좋기 넘어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광활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롭고 세련되었지만 온통 민준 씨가 좋아하는 차가운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 씨가 텅 빈 거실로 들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새장이었죠.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 미리 준비된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요람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당신과 아이가 내 시야 안에만 있으면 돼. 언제까지 저를 여기에 가둬둘 셈이에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이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 더 이상 없어 보일 때까지. 민준 씨는 바로 걸어가 독한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가사 도우미, 주치의 셰프, 신용카드까지. 단 하나만 빼고 내 허락 없이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신의 유리 진열장 속 인형일 뿐이었네요. 당신은 내 아이의 엄마야. 민준 씨가 제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갖길 원해. 비록 억지로 꿰맨 가정이라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족. 저는 이 차가운 방을 둘러보고 제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도 존중도 없이 오직 강요와 통제만 있는데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민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었어. 서연 씨. 하지만 그걸 버린 건 당신이야.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먼저 죽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만 다투자. 민준 씨가 피곤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당신 침실은 오른쪽, 아이 방은 바로 옆이야. 김 여사가 곧 와서 아이를 돌봐줄 거야. 김 여사. 그 여자 아직도 당신 밑에서 일해요? 당연하지. 그냥 가벼운 배탈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직원을 바꿨어. 다시는 당신이나 당신 친구 돈을 받고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은 빗속에서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강둑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저 파도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부서지고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은 넓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이 호화로움도 제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저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길 바라면서요. 거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습기를 막기 위해 정성스럽게 유리 액자에 담긴 작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피어난 해바라기 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들은 빛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며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대생 시절에 그렸던 첫 작품이었습니다. 붓질은 서툴고 색감은 고르지 못한 미숙한 그림이었죠.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버리려 했지만 민준 씨가 그걸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림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었죠. 난 이 그림이 좋아. 꼭 너 같아. 언제나 태양을 향해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꽃처럼 강하고 눈부시게 살아야 해. 저는 그가 깨진 결혼 생활의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이 그림도 오래전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먼지 쌓인 창고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보물처럼 소중하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있었죠. 제 손이 떨리며 차가운 유리 표면에 닿았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감정은 버렸으면서 이 값싼 기념품은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저를 잔인하게 가두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담긴 것은 소중히 여겼을까요?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아마도 저 차갑고 잔인한 사람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대학 캠퍼스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했던 그 시절의 소년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이 얼어붙은 가정을 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인한 현실에 대한 쓰디쓴 조롱일 뿐일까요?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하지만 저의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인공조명에 의지해 살아가는 유리 세 장 속에 갇힌 시든 꽃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아파트에 화려한 불이 켜졌습니다. 밖에 칠흑 같은 어둠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볼 힘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길고 넓은 식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민준 씨가 부엌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켓을 벗고 얇은 티셔츠 차림에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죠. 권위적인 총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앉아 민준 씨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셰프님이 일찍 퇴근해서 내가 당신 주려고 연자육 갈비탕 다시 데웠어.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그릇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신혼부부가 아니잖아요. 연기 아니야. 민준 씨가 탕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었어. 우리 같이 밥 먹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제가 비꼬았습니다. 아, 기억난다. 당신이 식탁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내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죠. 민준 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한 거 알아. 미안해.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흉터를 지워줘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되돌려주냐고요. 식기 전에 먹어. 민준 씨가 제 질문을 피하며 제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이 전 물리려면 잘 먹어야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만 제 입에는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제게 주었습니다. 그는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 제발.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희미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를 가둬둘 건데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되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냥 당신과 아이를 다시 잃는다는 느낌을 한 번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것만 알아. 오늘 아침 텅 빈 병실을 봤을 때 심장이 팼는 줄 알았어. 난생 처음으로 두려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달콤한 함정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피곤하네요.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민준 씨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와 경호원들에게 저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갇혀 아이 곁을 맴돌거나 유리 벽안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책이라도 읽을 생각으로 민준 씨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고 수천 권의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등을 훑으며 고전 소설 한 권을 골랐습니다. 책을 뽑아내는 순간 제 손이 우연히 책장의 작은 스위치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나무 벽면이 미끄러지며 현대적인 벽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금고를 보았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였죠. 그냥 가려다가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멈춰섰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저는 민준 씨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토리의 생일.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대 캠퍼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 3월 17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1, 70, 3을 눌렀습니다. 삑. 초록불이 들어오며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니. 저조차도 거의 잊어버린 그날을 그 무심한 남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서류 몇 뭉치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승달 모양의 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가 한강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흠집 하나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시 찾았을까? 그렇게 넓은 한강에서 잠수부라도 고용해서 찾았단 말인가? 제가 버린 값싼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 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살갗에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대체 제 감정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준우 후원 신탁기금이라는 이름의 신탁 설립 서류였습니다. 기금의 액수는 300억 원, 설립일은 어제였습니다. 그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직후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00억. 평생 꿈에서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되찾자마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힘있고 단호한 필체였죠. 아들 준우에게 아빠가 너의 존재를 더 일찍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은 평생을 너에게 보상하며 살게. 이 돈은 네가 가장 단단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작일 뿐이다. 아빠는 너에게 최고의 것들만 줄 것이다. 과거의 아빠가 피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후회도 진심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준우라는 이름. 그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 이름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당연히 자신의 성을 따르고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아이를 낳은 사람일 뿐 모든 결정권은 가장이자 경제권을 쥔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자 대를 이을 후계자로 여겼고 저는 물질적 지원으로 보상받는 대리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닫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방금 전의 감동은 차가움과 서러움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여전히 삶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라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저는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손에는 유전자 검사센터의 로고가 찍힌 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봐. 민준 씨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다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민준 씨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죠. 99.99% 친자 관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토리는 내 친아들이고 우리 강씨 가문의 장손이야. 저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라고. 이제 만족해요? 만족해. 민준 씨가 웃으며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 나한테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줘서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두 사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책임질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신이 생물학적 아빠라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당신이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민준 씨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파혼했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아이를 위해 기금까지 만들었어. 대체 뭘 더 원하는 건데 당신이 이해하길 원해요. 아빠가 된다는 건 아이 얼굴에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라는 건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타주고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뜬 눈으로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의 첫 걸음마를 지켜봐 주는 거라고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해외 파트너와 회의하느라 바쁘다고 하겠죠. 아니면 또 아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두고 기약 없는 출장을 떠나겠죠. 내가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거 아니야.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풍족한 삶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나야. 내가 밤낮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당신 돈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파혼한 건 나를 사랑해서도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당신은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강민준 씨. 입 닥쳐. 민준 씨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듯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때려요. 때려서 당신 본성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라고요. 민준 씨는 손을 내리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벽을 세게 쳤습니다. 쾅. 그래, 내 말이 맞아. 나 이기적이고 야망 넘치는 놈이야. 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리고 절대 내 아들을 내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격렬한 다툼 후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저는 침실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육권 다툼에서 민준 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저는 무조건 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가 부모의 다툼과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얘기 좀 해요.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봐, 제안이 있어요. 거래라고 하죠.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거래?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양보하겠어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에 사인할게요.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요.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죠. 진심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건은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당신은 모든 생활을 지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에 간섭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저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의 역할만 하면 돼요. 아이를 사랑해주되 아이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왜 하필 3년이지? 민준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후 3년이 아이의 인성과 정서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저는 아이가 온전한 정서적 기반을 갖길 원해요.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요. 제 아이가 가장 연약한 시기에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3년 후에는 3년 후 아이의 3번째 생일날 저는 떠날 거예요.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한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아주 멀리 당신과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단단해지고 어린이집에도 다닐 테니 당신이 더 잘 돌볼 수 있겠죠.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나를 찾으면 안 돼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잔인한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거죠.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한번 아프고 떠나겠어요. 아이가 권력 있는 아빠 곁에서 안정된 미래를 갖는 게 이 끝없는 전쟁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난 이제 당신의 사랑을 믿을 용기도 당신 가족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 마침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거래 받아들이지. 3년. 우리에게는 3년이 있는 거야. 민준 씨는 동의했습니다. 말로 맺어진 약속이었지만 그 무게는 법적인 문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서서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방금 제 심장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년, 제게는 아이를 안고 아이의 냄새를 맡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단 109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남이 될 겁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토리가 깨어나 요람에서 혼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시릴 정도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아가,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가슴에 꽉 끌어안고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가야. 제 울음소리는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 씨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이 자신을 감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붉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었고 앞으로 3년간 저의 복종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요? 그는 굳게 닫힌 침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수면등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넓고 차가운 집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성적으로는 이겼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사람을 붙잡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은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엾게 여겨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작과 동시에 떠날 날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등불은 단 3년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난 가족이라는 행복한 연극을 비출 것입니다. 민준 씨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 남자의 눈가에서 조용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을까요? 환영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여러분. 이혼한 지 7년 만에 전 장모님을 방문한 그는 낡은 나무 상자와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오랜 세월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동안 그는 아내 한 명뿐 아니라 자신의 혈육인 아이까지 버린 채 살아왔던 거죠. 왜 전 아내는 아이를 숨겼을까요? 출생증명서에 합법적인 아버지로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남자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절망하며 눈물을 터뜨릴까요? 가족, 결혼, 속죄, 그리고 새 출발의 여정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 눈물이 쏟아질 이 스토리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이런 우연한 방문이 내 가슴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이 가랑비를 뿌리던 날이었지. 오후 5시까지 끌어지던 회의가 끝나고 숫자 더미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 차들로 막힌 거리에서 헤매다 보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 장모님이 사시는 작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지. 민준과 지은이 이혼한 지 7년, 그 골목을 다시 찾은 건 처음이었어.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만 달라졌지. 집 안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 그냥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을 뿐. 그런데 장모님의 낡은 자전거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게 보이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내려 문 앞으로 다가갔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와
옛 가족 식사를 떠올리게 하네. 갑자기 기침 소리가 나더니 익숙한 약한 목소리가 들려. 누구세요? 한참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 저 민준입니다. 어머님, 장모님께서 집 안에서 나오시는데 허리가 더 굽으신 것 같아. 날 보시곤 눈이 살짝 멈칫하더니 화도 안 내시고 원망도 안 하시고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네.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어. 네, 근처에 회의가 있어서. 어머님 건강하세요? 장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네.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어. 집은 그대로야. 나무 탁자, 낡은 찻잔 세트, 바랜 가족 사진. 주위를 둘러보니 목이 메어오네. 지은이 요즘 어때요? 어머님. 말이 저절로 나왔어. 이혼 후 지은과는 연락 한 번 안 했으니까. 우린 사랑이 끝나서 헤어진 게 아니야. 오해와 상처가 쌓여 고칠 수 없게 됐지. 장모님께서 천천히 차를 따라주시네. 그 애는 먼 지방에서 일해. 가끔 돈 보내지만 바빠서 잘 안 와. 고개를 끄덕였어. 작은 집에 침묵이 내려앉았지. 베란다에 비가 툭툭 떨어지고 고장난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네. 위를 보니 벽에 우리 결혼 사진이 아직 걸려 있어. 7년이나 됐는데 왜 안 치우셨을까? 어머님, 아직 저희 사진 걸어두셨어요. 장모님께서 위를 보시며 쉰 목소리로 말씀하시네. 그래, 치우기 싫어서. 그래도 너는 내 사위였고 착하고 성실했어. 인연이 아쉽게 끝났을 뿐 이를 악물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님. 장모님께서 손을 내저으시네. 됐어. 지난 일 가지고 뭐. 누구나 이유가 있지. 지은도 많이 아파했어. 너를 탓하지 않았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음이 복잡해. 탓하지 않았다니? 이혼 서류를 내밀 때 지은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그녀는 말했다.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서 지쳤다고. 난 지은이 고집 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장모님 앞에서 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혀끝에 남아. 어머님, 아직도 저 화나세요? 화는 안 나지만 아쉽지. 뭐가 아쉬워요. 너희 둘. 조금만 참고 이해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목이 메었어. 7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게 다 무너지네. 일어나 나가려는데 재단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어. 익숙해. 결혼 첫 해 지은 생일 선물로 내가 직접 새긴 거야. 지은이 이혼 후 버렸을 줄 알았는데. 저 상자 지은이 어머님께 맡겼어요. 버리기 싫지만 곁에 두기 싫대. 상자를 열어보니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 에메니 수놓인 손수건,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멈칫했어. 이건. 장모님께서 고개 끄덕이시며 천천히 말씀하시네. 너희 이혼 서류 사인한 날 지은이 임신 사실 알았지만 말 못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귀가 먹먹하고 심장이 쿵쾅대.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려. 그럼 아이는 어디 있어요? 장모님 눈빛이 멀어지시네. 그건 나중에 지은이가 말할게. 이제 가서 쉬어. 비와. 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가슴이 피를 흘리는 기분이야. 그날 밤 내내 잠 못 이루고 상자와 테스트기가 머릿속에 맴돌아. 이혼할 때 지은이 내 피를 임신하고 있었어. 그런데 난 몰랐지. 그날 밤 크게 다퉜어. 어머니가 지은을 며느리답지 않다고 비난하셨고 난 지은 편 안 들고 어머니 말씀만 듣다가 지은을 탓했어. 지은은 밤새 울었어. 나와 살면 외롭다고 아프고 삼키는 게 전부라고. 다음 날 지은은 친정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 난 그녀가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참지 못할 짓을 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장모님 댁으로 갔어.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답을 들어야 해. 장모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시네. 날 보시곤 멈칫하시지만 문을 열어주시네. 아무 말씀 없이 안으로 들어가 직설적으로 물었어.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아이는 지금 어때요? 장모님께서 한참 보시다 한숨 쉬시네. 이혼 후
지은은 넉나간 사람처럼 몇 달 살았어. 임신 사실 숨기고 아무도 몰랐어. 내가 알아챘을 때 이미 3개월 넘었지. 화가 나서 왜 너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지만 지은은 웃기만 하네. 그 웃음이 무서웠어. 등골이 오싹했어. 그럼 태어났어요. 장모님 고개 끄덕이시네. 그래, 사내아이야. 너 닮았어. 눈이 꼭 복사본이야. 가슴이 찔리네. 믿기지 않아. 아이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 어디 데려갔어요? 장모님께서 얼굴 돌리시며 목맨 소리로 2살 될 때까지 내가 키웠어. 그 후 지은이 데려가서 그 뒤론 못 봤어. 주먹을 쥐었어. 무력감이 밀려와. 왜요? 왜 지은은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한테 화가 나서 아이를 숨긴 건가? 장모님은 바로 안 대답하시네. 한참 후에 너가 한 말 때문에 평생 상처받았어. 멈칫했어. 이혼 전 싸울 때 기억나? 너 말했지. 임신하면 어머니가 더 싫어하실 거야. 그냥 포기하자라고. 얼굴이 창백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지은이 그렇게 새겼을 줄이야. 지은은 너가 알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웠어. 아이를 원치 않을까봐. 태어나서 버려질까봐. 엄마가 되니 그게 제일 무섭지. 고개 숙였어. 가슴이 짓눌려.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쁜 놈일 줄이야. 이제 아이 찾고 지은 찾아갈게요. 어머님, 어디 사는지 아세요? 장모님은 한참 침묵하시다 방 안으로 들어가시네. 곧 낡은 종이 한 장 가져오시네. 강원도 산간 마을 주소야. 1년 전 보낸 거라 확실치 않지만 종이를 꽉 쥐었어. 희미한 희망이라도 그게 유일한 빛이야. 갈게요. 만나서 가능하면 내 아들 인정받을게요. 장모님 눈시울 붉히시며 고개 끄덕이시네. 깊은 속에서 이 말을 기다리신 듯해.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 7년 동안 아내 잃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자격까지 잃었어. 그동안 안정된 삶, 좋은 직장, 넓은 집 살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어. 내 혈육이 잊힌 채, 버려진 채로 내가 가장 무심한 날들을 보냈으니까 핸드폰으로 강원도 가는 버스표를 끊었어. 희미하지만 더 미룰 수 없어. 아내를 한 번 잃었으니 아이를 또 잃을 순 없어. 낡은 버스가 구불구불 산길을 달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맥을 보며 여전히 꽉 쥔 낡은 종이를 내려다봤어. 산바람이 차가워 그 종이가 날아갈까봐. 지은을 마지막 본 지 7년. 이제 낯선 마을로 가. 내 인생 최대 비밀을 찾으러. 아직 모르는 내 아들. 불안해. 기회가 있을까? 지은이 날 만나줄까? 만난다 해도 그녀 마음에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버스가 오후 3시쯤 도착했어. 하늘 흐리고 안개가 자욱해. 내려서 주소 물어보며 다녔어. 산등성이에 붙은 낡은 여관이야. 풀이 무성하고 주변에 작은 잡화점과 양철 지붕집들이 녹슨 문 앞에 서서 깊이 숨들이쉬고 벨 누름. 중년 여성이 경계하며 문 열어. 누구세요? 여기 전에 지은 씨가 살았나요? 여성이 눈살 찌푸리다 고개 끄덕. 아, 짧은 머리 지은 씨? 애 데리고 산. 2년 전에 이사 갔어요. 가슴이 철렁.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래 탈림마을 쪽. 지인 소개로 유치원 시간제 선생하러 갔대. 정확한 주소는 몰라. 착하고 열심히 일했어. 애도 귀여웠지. 안 됐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바로 오토바이 타고 탈립으로 내려갔어.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낮은 지붕에 퍼지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 마을 유일한 유치원 찾아감. 원장님 50대 중반. 지은 이름들은 이 고개 끄덕. 지은 씨 여기서 1년 넘게 일했어. 아이도 착했지만 1년 전에 그만뒀어. 마을집 청소 아르바이트하고 10km 떨어진 관광지로 일 갔대. 또 고맙다고 하고 계속 갔어. 잡힐 듯 잡히지 않아. 하지만 포기 안 해. 후퇴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어. 그날 밤 작은 여관, 방 빌림, 습기 차고 침대 단순하지만 신경 안 써. 누워 천장 보며 밤새워. 지은 생각, 결혼 초 그녀가 설탕 안 넣은 커피 타주고
쑥스러워 웃던 모습. 그녀가 아이 갖고 싶다고 울며 말했는데 난 아직 때 아니라고 밀어냈어. 시간이 기다려줄 줄 알았지. 하지만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 다음 날 아침 산속 깊이 들어간 생태 관광지로 갔어. 신규 오픈한 곳, 통나무집 숙소, 맑은 계곡, 들국화 만발. 사람들 물어보다 마침 로비 창문 닦는 작은 체구의 여성을 봤어. 모자 쓰고 열심히 닦네. 처음엔 몰랐지만 고개 들자 멈칫. 그 눈, 그 코. 하지만 얼굴엔 세월의 풍파와 숨긴 슬픔이. 지은이 날 보곤 멈칫. 눈 커지고 손 떨려 천이 떨어지네. 난 말 못하고 서서 죄인처럼 용서 빌듯 봤어. 민준아,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가 공간을 찢네. 고개 끄덕였어. 목이 메어. 나야, 너와 아이 만나러 왔어. 지은 얼굴 돌리네. 어깨 떨려. 손 꽉 쥐는 게 보여. 터지지 않으려 애쓰네. 왜 이제 와? 대답 못했어. 7년 고통에 어떤 사과도 부족해. 어떤 해명도 상처 못 지워. 천천히 다가가.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안 찾으면 평생 나 자신 잃을 거야. 지은 아무 말 안 하고 휴지 꺼내 눈물 닦네. 아이는 근처 어린이집에. 오늘 오전 근무. 끝나면 데리러 가. 지은 눈빛에 간절히. 같이 가도 돼? 지은 망설이다. 살짝 고개 끄덕. 그 순간 그녀 마음 문이 살짝 열린 거 알아. 7년 만에 가장 큰 희망이야. 그날 오후 하늘에 잿빛 구름 떠다니네. 지은 옆에서 조용히 걷네. 낯선 사람처럼 시작할 말 많지만 많이 안 말했어. 그녀 앞서가고 난 뒤따라. 여전한 말은 체구지만 더 단단해 보이네. 강인함에 후회와 존경이 섞여. 어린이집 가는 길 짧아. 언덕 옆 빨간 지붕집 한 채. 아이들 웃음소리가 고요해 퍼지네. 지은 문 앞에서 멈추고 날 보며 마지막처럼 준비됐어? 고개 끄덕였어. 가슴이 요동쳐. 그녀 먼저 들어가고 난 따라.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다 지은 보고 웃네. 지은 선생님, 민호 데리러 일찍 오셨어요? 지은 가볍게 웃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이분은 제 지인인데 아이 좀 보려 해요. 지인이란 말에 멈칫했지만 침착했어. 심장 쿵쾅대며 마당 구석 아이들 봤어. 민호야, 엄마 왔어. 6살쯤 된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나오네. 멍해. 파란 티셔츠, 곱슬머리, 크고 검은 눈. 하지만 코와 눈썹이 날 울릴 만큼 어린 시절 내 복사본이야. 지은 품에 안겨 제잘 때. 엄마, 오늘 늦게 안 오네. 지은 머리 쓰다듬네. 엄마 일찍 끝났어. 오늘 떡볶이 먹을까? 와, 아이가 날 돌아봐. 눈이 마주치네. 1초, 2초, 3초. 숨 못 쉬었어. 지은 소개하네. 민호야, 이건 민준 삼촌. 엄마 옛 친구야. 인사해. 아이 올려다보며 호기심 가득, 두려움 없이. 안녕하세요, 삼촌. 목이 메어 웃음. 안녕. 이름이 민호구나. 네. 엄마가 말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추수철이라 집에서 제일 좋은 쌀처럼 민호래요. 웃음이 나왔어. 눈물 섞인 그 귀여운 이름에 담긴 사랑. 난 아내 입에서 들은 적 없고 내 피부채 불러본 적 없어. 지은 날 봐. 뭔가 관찰하듯 내 반응으로 마음 열지 결정하나 봐. 민호야, 떡볶이 먹을까? 지은 물어. 네. 아이 날 보며 삼촌도 같이 가요. 엄마? 지은 놀라. 나도 멍해. 그녀가 물어. 정말 같이 갈래? 네. 어른이랑 먹는 거 좋아요. 삼촌 나랑 닮았어요. 엄마랑 아주 친한 친구예요. 지은 어색 웃음. 눈에 부드러움과 아픔 섞여. 그래, 아주 친해. 그날 오후 7년 만에 지은과 내 아들 민호와 길가 떡볶이 집에 앉아. 바삭한 냄새, 민호 웃음소리, 베란다에 내리는 석양이 날 씻어내듯. 아직 내 신분 안 밝혔어.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 안 됐어. 시간 필요하고 지은 수락이 더 중요해. 민호 데려다주고 문 앞에서 지은 봤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 못할 수 있지만 허락하면 여기 머물러 민호와 내 친구 되고 싶어. 돼. 지은 한참 날 봐. 아주 오래. 그러곤 고개 끄덕. 맘대로 해. 하지만
민호 상처 주지 마. 부탁이야. 그녀 눈 똑바로 보며 맹세, 무슨 일이든 다시 떠나지 않을게. 일주 휴가 내고 지은과 민호 사는 근처 여관방 빌렸어. 삐걱대는 침대와 덜컹거리는 선풍기뿐이지만 내겐 혈육 가까이 있는 게 행운이야. 매일 새벽 일어나 골목 카페에 앉아 기다려. 지은이 민호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만 봐도 민호 너무 착하고 자립적이야. 도시 애들 같지 않아. 아마 아버지 없어서 그랬나 봐. 점심때 관광지 가서 지은 청소도 왔어. 그녀 아직 불편해하지만 피하지 않아. 창문 닦다, 손 스치거나 물건 주울 때 짧은 순간이지만 처음처럼 가슴 떨려. 어느 오후 민호 학교 데리러 가다 아이가 물어. 삼촌, 왜 매일 여기 계세요? 웃으며 머리 쓰다듬. 이곳 좋아. 떡볶이 좋아. 들국화 좋아. 너랑 노는 거 좋아. 민호 생각하다. 삼촌에 있으세요. 멈칫. 한참 후에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어. 아, 나도 아빠 없어요. 우리 비슷해요. 웃었지만 눈물 날 뻔. 하지만 이제 민준 삼촌이랑 놀아요. 그렇죠. 응, 민호 고개 끄덕. 엄마 허락하면 삼촌이 아빠 돼도 돼요. 깜짝. 6살 아이 말이 칼처럼 가슴판에. 소리 지르는 아픔 아니고 스며드는 고통. 그날 저녁 두 모자 데려다 주고 지은이 의심스레. 민호한테 뭐라고 했어? 잘못 안 했어. 민호 똑똑하고 민감해. 알아. 지은 한참 침묵하다 천천히. 얼마나 더 있을 거야. 모르지만 못 떠나. 지은 얼굴 돌리네. 목소리 단단. 늦었어. 민준아. 알아. 하지만 늦은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지은 안 대답. 그녀 필요 시간. 난 기다릴 준비됐어. 토요일 아침 지은 추가 근무로 민호 데리고 놀아달래. 처음으로 부자들이 온전한 하루. 꽃 구경 가고 낡은 운동화 대신 새 거 사줬어. 아이스크림 먹으며 어린 시절 내가 장난치다 넘어진 이야기에 민호 깔깔 웃으며 손 꽉 잡네. 점심 후 민호 낮잠 재우며 평화로운 얼굴 보니 가슴 터질 듯 속삭였어. 민호야, 너네 아들이야. 모르지만 알게 해줄게. 자랑스럽게. 새 출발 꿈꾸다 지은 돌아와 표정 이상. 문 앞에서 날과 민호 보더니 갑자기 내일까? 충분했어. 멍해. 왜? 무슨 일? 지은 손 꽉 쥐네. 목소리 떨려. 누가 네가 여기 있는 거 알아. 그는 어머니 아들 생활 방해. 안 오네. 멍해. 그가 누구야? 지은 안 대답. 눈빛 복잡. 세 사람 있어. 너랑 상관없어. 자리 일어나. 심장 쿵쾅. 민호는 내 아들이야. 지은 입술 깨물래. 눈 반짝이지만 차갑게. 민호에겐 좋은 엄마 있어. 방해하지 마. 다가서며 목맨.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아버지 권리 빼앗지 마. 민호가 진실 모르게 잘하지 마. 지은 떨래. 그리고 한마디. 그가 곧 나랑 결혼할 거야. 무릎 꿇었어. 지은 돌아서 문 닫네. 울음 없이. 하지만 그 문 뒤에 내가 잃은 모든 게 있단 걸 알아.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산 공기 갑자기 무거워. 가슴 막히네. 지은 말 반복돼. 그가 곧 나랑 결혼할 거야. 믿기지 않아.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지은 눈빛이 행복한 여자 눈 아니야. 고통스럽고 찢기고 두려운. 그날 오후 들국화 길과 울타리, 옥수수밭 헤매.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내 마음만 폭풍. 저녁 여관 돌아와 짐 쌀 준비. 하지만 진실이 반쯤 숨겨진 채 갈 수 없어. 민호가 날 모르고 지은이 진짜 평화롭지 않은데. 다음 날 지은이라는 관광지 갔어. 그녀 오늘 쉬지만 직원들 모여 수군대네. 날 보곤 한 여자가 친구 끌고 피하네. 다가가 물었어. 무슨 일? 지은 씨 관련? 여자 망설이다 주위 보고 날 데려가. 지은 언니 친척. 옛 지은이야. 여자 주위 살피다 속삭. 많이 말 못해. 하지만 지은 언니 사귀는 남자. 여기 건설업자야. 나쁜 놈. 여직원들 강제 접대시키고 안 들으면 협박해. 지은 언니 그만둔다 했는데 며칠 후 다시 와. 눈 붉혔지만 물으면 웃기만. 이제 결혼 소문. 이상해.
등골선을. 지은 피함, 멍한 눈빛. 어머니 아들, 생활 방해하지 마. 말이 맞아떨어져. 그녀 날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나와 민호 위에. 그날 오후 지은 여관 같지만 없어. 주인 말로 시장 갔대. 시장 가서 30분 넘게 찾아 채소 가게에서 지은 봤어. 무청 묶음과 감자 들고 가볍게 불러. 지은 깜짝 돌아봐. 날 보곤 멈칫. 아직 안 갔어. 진실 알아야 해. 지은 침묵. 직설. 결혼할 남자 누구야? 지은 얼굴 돌리다 한참 후. 생태지 투자자. 어머니 아들 도와줬어. 빚졌어. 무슨 빚? 말 싫어. 비밀 잡혀 있지. 지은 날 봐. 눈시울 젖어. 침묵이 첫마디 확인이야. 민호 해칠까봐 두려워. 아주 살짝 고개 끄덕. 모든 걸 참아. 민호 때문. 몇 년 참으면 지칠 줄 알았어. 하지만 네가 와서 엉망. 의심할까봐. 주먹 쥐었어. 가슴에 돌 쌓이네. 이게 민호 보호라고. 희생하지만 민호가 엄마 고통 알면 행복할까. 지은 목맨. 대답 못해. 그놈 내게 손 못 대게 할게. 내 아이 엄마 위협 못해. 네가 약하다고. 왜? 나 못 지킬 줄 알아. 지은 놀라 울음 터뜨려. 나 약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7년 동안 혼자였어. 혼자 버텨 민호 위에. 하지만 이제 나 여기 있어. 한 번만 들어. 더 참지 마. 지은 무청바구니 옆에 주저앉아 얼굴 감싸 울음. 나도 무릎 꿇고 어깨 안아. 주변 사람들 보든 말든. 그 순간부터 우리 둘 다 알아. 이번엔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은 여관 안 가고 민호 데리고 차 언덕 근처 지인 집으로. 난 방으로 돌아와 하는 모든 것 정리. 관광지 직원 말부터 지은 두려움, 민호 눈빛까지. 민호 불안 느꼈나 봐. 보호하려면 약속만으론 안 돼. 행동해야 해. 그놈 누구고, 지은 뭐로 잡았고, 왜 그렇게 강제하나? 다음날 관광지 주변 주민 물어봄. 오전 내내 물으니 이름 나와. 박태성, 생태지 투자자. 지은 결혼, 소문난 놈. 안에 있어. 다른 지방. 별거래. 성격 더럽고 사람 패고 합의금으로 무마. 돈 많아 하늘 같아. 직원들 안 따르면 해고. 지은 제일 오래 참지만 두려워해. 주먹 쥐었어. 지은 그동안 그늘 아래서 살았어. 말 안 하고 도움 안 구하고 민호 위에 혼자 짊어졌어. 더 못 기다려. 그날 저녁 셔츠 차림, 수염 깎고 생태지로. 박태성이 파트너랑 술 마시는 곳 알아. 통나무집 중앙홀 들어가. 희미한 불빛 아래 술잔과 안주 가득. 태성 중앙 앉아. 젊은 여자, 어깨 감고 입꼬리 비열, 직진. 지은 씨 일로 얘기할게. 술상 조용. 주변 놈들 웃음 터뜨려. 태성 눈치 풀이다. 여자 밀치고 담배 빼. 넌 누구야? 민호 아빠야. 내 아이 엄마 위협 그만해. 태성 비웃. 안 해버린 놈이 영웅 코스프레. 웃기네. 모욕하지 마. 잘못 인정해. 하지만 지은 내게 빚 없어. 은혜 빌미로 강제 그만. 태성 잔세게 내려놓고 일어나. 얼굴 붉어. 눈에 핏발. 여기 와서 큰 소리. 누가? 그년 내가 키웠어. 일 줬어. 집세 됐어. 이제 네가 뺏으려. 아무도 내 도움 필요 없어. 그녀 스스로 일해. 권력 남용 그만. 안 그러면 대가 치를 거야. 태성 코앞 다가와. 술 냄새 진동. 협박. 진심이야. 이 대화 다 녹음했어. 태성 멈칫. 핸드폰 귀에 대고 재생. 그의 목소리. 그년 내가 키웠어. 집세 됐어. 그 밀치고 잔 없고. 뭐 원해. 지은 생활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이 녹음 내 안에 경찰, 관광지 관리부에 보낼게. 내 더러운 왕좌에서 끌어내릴 거야. 태성 노려보다 손 휘두르며 변해. 강제 안 했어. 자발적. 내 얼굴 기억해. 더 말 안 하고 돌아서 발바닥에 불 붙은 듯. 전쟁 시작했지만 지은과 민호 보호하려면 물러설 수 없어. 그날 밤 지은 찾아가. 베란다 앉아 차 언덕 어둠 봐. 달 없고 바람차. 옆에 앉아 침묵. 지은 속삭. 뭐 했어? 그놈과 분명히 말했어. 미쳤어?
그놈 무서운 줄 모르지. 사람 고용해 너 때리고 민호 해칠 수 있어. 이렇게 평생 살 거야. 지은 울음 터뜨려 무릎 쥐네. 민호 안전만 바래. 더 필요 없어. 어깨에 손. 하지만 민호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거 필요해. 지은아, 속지 말고 믿어. 지은 날 봐. 두려움과 고통, 희망 섞여. 정말 내 삶에 다시 들어올 거야? 망설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돌아오는 거.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순진했어. 권력에 익숙한 놈들 쉽게 포기 안 해. 3일 후 재앙와 오후 햇살 뜨거운 날 민호 유치원 데리러 가다 오토바이 하나 급정거. 문신난 눈 불알이다 종이 던지고 사라져. 종이 태성씨 사람 건드리면 후회해. 종이 구겨 쥐었어. 민호 손잡고 물어. 삼촌 왜 그래? 웃으며 머리 쓰다듬.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하지만 알아. 빈 협박 아니야. 그날 저녁 지은 설거지. 난 민호랑 작은 거실 써놀아. 평화로운데 문 두드림 소리 세게. 민호 놀라 안기네. 지은 나와. 문 열자. 새 남자. 대머리. 셔츠 풀린. 새 형부 왔네. 선두놈. 비웃. 지은 당황. 누구세요? 왜 들어와요? 박태성 씨 법무대리. 민호 양육과 재산합의로 왔어. 너 옛 남편 끼지 마. 자리 일어나. 무슨 자격으로 위협? 그녀 결혼 동의 안 했어. 난 민호 합법 아버지야. 둘째 놈 서류 꺼내. 합법?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빈칸이네. 소송 걸래? 이름 안 올리고 양육비 안 준 놈이. 지은 창백. 나도 멈칫. 맞아. 지은 혼자 나. 내 이름 안 올렸어. 법적으로 난 없어. 어머니 아들 건들면 밝힐 거야. 선두놈 신호. 다른 놈 내 팔 잡지만 지은 소리쳐. 그만. 나갈게. 태성씨 직접 만나. 민호 이용하지 마. 놈들 멈칫. 비웃고 가네. 돌아서며 선두놈 날 노려. 내 얼굴 기억해. 태성씨 능력 모르지. 그날 밤 잠 못 이루네. 지은 구석에 웅크려. 눈빛 모. 민호. 내 무릎 서 자네. 작은 손 내. 옷 잡아. 사라질까봐. 가볍게. 어머니 아들 데리고 여기서 나가야 해. 어디로. 호적 없고 일 없고 지인 없어. 어떻게 살아. 서울 내 집 팔아. 돈 있으니 내가 책임질게. 더 참지 마. 지은 날 봐. 눈물 줄줄. 하지만 민호 너 모르잖아. 나중에 떠나면 그녀 손 꽉 쥐어. 다시 돌아서면 평생 사람 노릇 못해. 두려워. 민호 너 사랑하다. 이르면 더 아플까봐. 그럼 내일 민호한테 말할게. 아버지 있고 그 아버지 영원히 안 떠난다고. 다음날 민호 데리고 차원떡 산책. 은행나무 아래 앉아. 깊이 숨. 민호야. 민준. 삼촌. 중요한 말 할게. 네. 사실 삼촌 아니야. 내 친아빠야. 민호. 눈 커지다. 고개 숙여. 작게. 왜 이제 말해요? 민호 안아. 눈물 머리에 떨어. 아빠 잘못했어. 네가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내 손 놓지 않을게. 한참 후 민호. 아빠,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네가 기회 주면. 민호 말 없이 꽉 안네. 그 순간 용서받았어. 그날 아침 신분 밝힌 후 민호 한참 침묵. 탓 안 하고 조용히 한마디로 가슴 찔러.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웃으며 울음. 그래, 민호야. 이제 엄마뿐 아니야. 아빠도 있어. 은행나무 아래 앉아 시간 멈춘 듯 과거 안 생각. 지금 민호 손잡은 게 아버지로서 처음. 그날 오후 지은과 마을 떠날 계획 세워. 박태성 포기 안 할 테니 빨리 가야 해. 서울 친구 있어. 미디어 쪽. 변호사 지인 많아. 필요하면 도울게. 먼저 안전한 데로 데려갈게. 지은 고개 끄덕지만 불안 가득. 그놈 알면 난리칠까봐. 요즘 나 감시 심해. 말 없이 손 꽉 쥐어 결정소사. 무슨 일이든 어머니 아들 이 지저분한 땅에서 벗어나게 할게. 그날 밤 짐 챙겨. 새벽에 익숙한 버스 부를게. 눈에 안 띄게. 순조로웠지만 자정쯤 큰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발소리 쿵쾅. 민호 울음 터트려. 지은 깜짝. 달려나가 보니 내 오토바이 산산조각.
앞줄이 깨지고 안장에 빨간 페인트처럼 벽에 검은 스프레이 꺼져 마지막 경고 주먹 쥐어 피가 끓네. 지은 달려 나와 얼굴 하얘 민호 엄마 손잡고 떨래 둘 데리고 방으로 문 잠그고 서울 변호사 친구 준호한테 전화. 준호야, 지은 죽이려 해. 내 오토바이 부수고 심각해. 듣고 있어. 현장 그대로 두고 아침에 내려갈게. 하지만 정신 똑바로. 고개 끄덕 창문서 눈 떼지 않아. 노란 불빛 아래 페인트 자국. 이번엔 협박 아니야. 태성 전쟁 선포. 다음날 아침 파란 번호판 차 도착. 사복 두 사람. 현지 경찰. 재산 파괴와 위협 조사 명령 들고 우리 경찰서로가 증언. 처음부터 다 말했어. 지은 제외, 진실 발견, 태성 위협까지. 첫 대면, 녹음과 어젯밤 현장 사진 제출. 지은 내 손잡고 증언. 피곤하지만 단단. 한 경찰. 태성에 익명 제보 많아. 권력 남용, 직원 강제. 하지만 증거 없었어. 너희 증언이 호소해. 추가될 거야. 올려다 봐. 더 증거 뭐 필요해? 이 마을 다 알아. 하지만 말 안 해. 협조 부탁해. 필요하면 지은 씨와 민호 보호 증인으로. 지은 놀라. 난 입 다물고 고개 끄덕. 그날 오후 경찰차로 마을 떠나. 내 친구가 고속도로 써. 기다려. 서울 데려가. 뒤돌아보며 제외할 줄 알았던 땅. 하지만 괜찮아. 셋이 함께 있는 게 중요. 나머진 지은과 함께 걸을게. 서울로 돌아온 건 초겨울. 잿빛 하늘 차가운 북풍이 옷솔기 스며. 빈도 근처 임대 아파트 친구 빈집이야. 피난처처럼 우리 셋 첫 둥지. 지은 말 적어. 길 내내 창가 앉아 손 꽉 쥐고 멀리 봐. 끝났단 믿음 없듯. 민호 엄마 어깨서 골아떨어져. 어린 얼굴 평화로워. 가슴 매네. 집 들어서는 순간 기억나. 화려 안에 침실 둘, 부엌, 낡은 식탁. 하지만 시작이야. 지은 데리고 방 보여주고 이불 정리. 민호 공부 코너 만들었어. 민호 집 안 뛰며 새 집 예뻐요. 아빠, 내일 책상 사줘요. 멈칫. 지은 봤어. 그녀 눈내, 눈 마주. 말 필요 없어. 그 순간 그녀가 민호가 날 아빠 부르는 걸 받아들였어. 그날 밤 낡은 부엌서 첫 저녁 요리. 시금치 국과 소고기 볶음, 계란 프라이. 민호 맛있게 먹고 지은과 나 몰래 서로 보고 웃네. 오랜만에 온전한 가족 식사 느껴. 그 후 일 원격으로 정리. 친구들 소식 듣고 전화하거나 집와 도와. 지은 근처 사립유치원서 가르치기 시작. 지인 소개. 절차 빠르고 월급 적지만 환경 좋아. 새삼 시작. 소박하고 따뜻. 민호 빨리 적응. 이웃 친구 사귀고 유학 안 가. 저녁에 학교 이야기 제잘. 어느 날 노트에 민호, 민준 아들 쓰네. 봐서 눈물 참지 못했어. 하지만 평화 오래 안 가. 일주 후 거실서 서류 정리하다. 이름 없는 편지와 손글씨, 빗돌. 열어보니 사진 한 장. 공원서 민호 등에 없고 웃는 우리. 지난 일요일. 아래 빨간 펜. 얼마나 도망칠래. 굳었어. 박태성. 우리 위치 알아. 포기 안 했어. 사진 들고 침실로. 지은 민호 옷개다. 보여주니 얼굴 하얘. 그놈. 알았어. 네. 포기 안 해. 지은 침대 앉아. 시트 쥐어 뜯을 듯. 이제 어쩌지. 이렇게 못 살아. 민호 두려워. 옆에 앉아. 어깨. 준호가 서류 준비했어. 내일 경찰 가서 공식 신고. 위협 조사 요청. 두렵지 않아? 하지만 너와 민호 스토킹 못하게. 돈으로 입 막으려 해도 이번엔 한계 넘었어. 언론 쪽 친구 있어. 필요하면 공론화할게. 지은 날 봐. 눈 붉어 어깨 기대. 말 없이 울음. 울게 놔도. 강인했던 그녀. 한 번 약해질 필요 있어. 그날 밤 민호 자고 베란다 나와. 노란 불빛 아래 도로 봐. 가슴에 돌 내려놓다. 다시 올린 듯. 전쟁 길지만 두려움 없어. 난 겁쟁이로 안에 어둠에 버렸어. 10년 동안 잘못 직면 안 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 민호 있어. 작지만 강한 내 아들. 지은 있어.
상처받아도 용서한 여자. 작은 집 있지만 목숨 걸고 지킬 곳.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병 지은 옆에 그녀 밤새 피곤, 눈 부어 민호 안 놓네. 어머니 아들 자는 모습에 아픔과 말 못할 사랑 솟아. 7시 출발, 밤새 준비한 서류 가방. 목적지 구청 경찰서, 준호와 만나 태성 고소. 가방에 녹음, 파괴 사진, 우편 사진, 모든 게 꼼꼼. 준호 문 앞서 기다려, 진지. 확신해, 그래, 준호. 나 때문 아니야. 지은과 민호 위에, 좋아. 단서 사전 보내. 오늘 증거 보완. 이게 빛 보면 태성뿐 아니라 배우도 흔들릴 거야. 안으로 들어 3시간 넘게 조사관과 증언, 서류 다 기록. 서명우 나와 가벼움과 긴장 섞여. 전쟁 시작. 문 나서다 핸드폰 울려. 모르는 번호. 받으니 급한 목소리. 민준 씨, 민호반 선생님 수진이에요. 지은 씨가 학교 문 앞서 쓰러져 병원 가는 중. 빨리 와요. 멍해. 뭐라고? 지은 쓰러졌어. 네. 민호 데려다 주다 비틀거리다 넘어졌어요. 응급차 불렀어요. 종합병원 응급실. 미친 듯 택시 잡아. 머리 빙글, 심장 쿵쾅. 길 내내 핸드폰 꽉 쥐어 놓치면 다 사라질 듯. 도착해 지은 응급실로. 문 앞서 이름 묻고 안정 안 돼. 기다리라네. 곧 의사 나와. 진지. 지은 환자 가족? 네, 옛 남편, 내 아들 엄마예요. 혈압 급강하, 신경쇠약 장기와 탈진 증세, 다행히 빨리 왔어요. 하지만 긴장. 뭐예요? 철분 부족 심각하고 혈액 이상. 추가 검사 필요. 전에 혈액 치료 받았나요? 멈칫, 지은 안 말했어. 모르겠어요. 검사해주세요. 비용 다 낼게. 방 들어가 보니 지은 침대에 누워 주사 꽂혀 입술 창백. 맞겠어. 날 보곤 얼굴 돌려. 왜 건강 상태 말 안 했어. 걱정시키기 싫었어. 길에서 쓰러져도 익숙하다고. 그 가벼운 말에 가슴 짓눌려 침대 옆 앉아 손잡아. 지은아, 이제 익숙 말하지 마. 같이 짊어. 혼자 참지 마. 그녀 날 돌아봐. 눈물 고여. 숨긴 건 아니야. 민호 낳고 약해졌어. 요즘 일 많고 밥잠 불규칙해서 못 버틴 거야. 고개 끄덕. 뺨 눈물 닦아. 내가 할게. 쉬어. 그날 오후 병원 복도서 검사 기다리다 또 모르는 번호. 민준 씨. 민중일보 기자 민호예요. 준호 변호사 소개받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태성 서류 몇 가지 관심 있어요. 놀라. 기사 내려고? 피해자 동의하면 태성 위협, 권력 남용 다 공개, 세부 확인 필요. 지은 방 봐. 그녀 졸고 민호 침대 엽서 종이 접으며 엄마 잘 자. 나 여기 있어. 핸드폰 꽉 쥐어. 내일 만날게. 다 말할게. 숨김없이. 다음날 아침 badin구 카페에서 민호 기자 만나. 40대 중반, 마른 체구, 날카로운 눈, 차분 목소리, 앉아 서류 복사본 주고, 녹음, 사진, 위협 편지. 민호 한 번도 안 끊고 꼼꼼히 적고 가끔 고개 끄덕이나 찌푸림. 태성, 지방 프로젝트, 건설사, 지분 많대. 뿌리 깊어 언론 접근 어려웠어. 똑바로 봐. 알아. 하지만 침묵할 때 아니야. 공개하면 직면할게. 민호 고개 끄덕. 쓰겠어. 하지만 지은 씨, 증언도 필요. 다른 피해자 있으면 더 좋아. 여러 목소리, 망설. 지은 설득할게. 두려워하지만 증인 찾을게. 헤어지며 악수. 이게 가라앉지 않을 거야. 악은 돈 뒤에 영원히 숨지 못해. 그날 낮 병원 돌아와 지은 깨어. 검사 결과 장기 피로로 만성 빈혈, 2주 휴식 필요. 민호 기자 이야기, 기사 가능성 말했어. 처음엔 거절. 신문에 민호 영향 미칠까봐. 하지만 너 안 말하면 다른 여자들 계속 피해. 너 강하고 혼자 아니야. 지은 한참 침묵하다. 살짝 고개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쌀죽 데우다 핸드폰 울려 모르는 번호. 민준 씨. 태성 옛 운전기사 겸 보조였어요. 고소 알아요.
멍해. 번호 어떻게? 신문 내부 소식. 공론화 하려던데. 증인 될게. 이름. 경호예요. 3년 따라다녔어요. 여직원들 건 다 알아. 서류 위조로 통제. 증거 있어. 서 있지 못할 뻔. 확실해. 이게 다 바꿀 수 있어. 더 이상 침묵 안 해. 지은 씨 참고서. 울던 날 봤어. 돈 받는 서류 강제, 감정 강요. 그날 내부 카메라 영상 찍혔어. 몇 년 두려웠지만 고치고 싶어. 숨가빠, 심장 쿵쾅. 어디? 버스터미널 맞은편 찻집. 기다릴게. 밤에 달리며 준호 전화. 새 증인 있어. 태성 옛 기사. 영상 있어. 꽉 잡아. 신문 쪽 불러. 바로 만나. 도착해 구석서 경호 봤어. 짧은 머리, 재킷 주머니 손. 날 보고 살짝 고개. 영웅 아니에요. 하지만 태성 같은 놈 이기게 못 놔둬. 재킷서 USB 꺼내. 내부 카메라 추출. 그만두기 전. 그날 태성 지은 창고 끌고 안 따르면 해고 협박. 그녀 저항, 그가 의자 부숨. 바뀌었지만 영상 다. 떨며 받았어. 보복, 안 두려워. 경호 힘이 웃음. 반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남은 삶 제대로. 다음날 아침 민중일보 홈페이지 첫 기사. 휴양지 뒤 숨긴 권력 남용과 눈물. 종소리 울린 거 알아. 기사 아래 공유 수천. 댓글 폭발. 놀랍게 다른 피해자들 익명 메시지 쏟아져. 지은 기사 읽고 눈 불켜. 아무 말 없이. 전쟁 돌이킬 수 없지만 생각하니 다른 일와. 민호, 마당서 놀다. 은색 포장, 작은 상자 주워. 안엔 작은 칼과 종이. 다음은 장난 아니야. 입 다물어. 입 막혔어. 손 차가워. 전쟁 커지고 이번엔 어른뿐 아니야. 아이 노려. 은색 상자 독해. 민호 아직 장난감 떨어진 줄. 하지만 지은과 나에겐 노골적 위협, 잔인, 바로 상자와 종이. 경찰서로, 당직이 보고, 조사부로. 아동 위협 심각, 우리 보호 증인 제안. 지은 거의 패닉, 내 손 안 놓고. 민호서 눈 떼지 않아. 민호 괜찮아? 이상한 사람 봤어? 가까이 온 사람? 민호 뭔가 느꼈나 봐. 며칠 전까진 아빠 부르며 제잘, 학교 친구 이야기. 하지만 오늘 조용. 구석 앉아 인형 안고 창밖 뚫어지게. 웃음 없고 밝은 눈빛 없어. 그날 밤 옆에 앉아. 민호야, 잠들기 전 이야기할까? 민호 머리 저어. 레고 할까? 새로 산 바다 도시 세트. 또 저어. 곧 지은 들어와. 머리 쓰다듬. 뭐 안 좋아? 응. 민호 올려다보며 물어. 멍해. 엄마, 나 나쁜 사람한테 잡혀갈까? 지은 울음 터뜨려. 난 숨 못 쉬어. 민호 안아 목맨. 아니야. 아무도 못 데려가. 아빠 엄마 여기 있어. 누구도 못 건드려. 영원히. 민호 내 가슴에 얼굴 묻어. 하지만 꿈의 검은 옷 삼촌 창박서 내 이름 불렀어. 덕꽉 안았어. 가슴에 파도 치네. 다음날 조사청서 태성소환 통보. 증인 위협, 노동 강제 혐의. 하지만 집간이 태성 사라졌어. 별장엔 차 한 대뿐. 주변 CCTV 꺼진 지 이틀. 여자랑. 잡혔을 때 비웃지만 눈에 공포. 어둠 속 횡포가 빛에 무너지네. 준호 전화로 소식. 민호 새 운동화 사러 가다. 잡혔어. 하노이로 압송 내일. 웃지 않고 박수 안 쳐. 민호 내려다봐. 머리 헝클어진 눈 반짝. 가슴 매듭 풀려. 사과 필요 없어. 더 해치지 못하면 돼. 그게 전부. 재판 빨리. 서류 완벽하고 여론 뜨거워. 법정에 다른 피해자들. 강제, 통제, 위협당한 여자들. 경호 같은 옛 직원 증언. 지은 안 나와. 이전 증언과 민호 건강으로 면제. 최종 판결. 태성 18년 징역. 4가지 죄. 위협과 권력 남용 포함. 법정 박수 터지네. 난 밖에서 안 들어. 사람들 나오다. 준호 봐. 뭐라고 했어? 사과 없이 바닥만 봤어. 그 침묵이 그의 최대 패배야. 고개 끄덕. 봄바람처럼 가벼워. 이달 후 민호 새 출생증명서. 아버지 이름, 내 이름.
잃은 아버지지만 마음으로 되찾았어. 그날 밤 지은과 민호 데리고 구시가지 작은 식당, 화려하네, 비 피하다 창 넘어 본 곳. 언젠가 우리 가족 앉아보자. 창가 테이블 예약. 민호 흰 셔츠, 머리 빗긴. 지은 연녹색 원피스. 눈 반짝지만 옛 어둠 없어. 음식 나오자 자리 일어나 주머니서 작은 상자. 지은 멍해. 무릎 꿇고 열어. 은반지. 이번엔 포기 안에 새김. 잘못했어. 하지만 허락하면 평생 함께 할게. 성대 결혼 안 해도 드레스 안 해도 민호만 증인으로. 고개만 끄덕여. 지은 말 없이 울며 고개. 민호 벌떡. 아빠 엄마 결혼하는 거야? 지은과 웃음. 민호 하나 속삭. 그래. 오늘부터 우리 완전해. 3달 후 빈도집 마당서 작은 결혼. 꽃 없고 드레스 없고 흰천 테이블. 국화 화분 몇. 이웃 케이크 선물. 민호가 지은 데려와. 엄마, 아빠 기다려. 셔츠 입고서 넥타이 안에 말 막힐까봐. 그녀 다가오듯 옛 순간 살아나. 하지만 이번엔 이해와 치유된 마음으로 동에 묻지 않아. 이미 알아. 대답. 그 후 삶 장밋빛 아니야. 지은 피곤하고 민호 아프고 일 힘들지만 서로 버리지 않아. 매일 민호 학교 데려다주고 지은 미소로 배웅. 저녁 함께 먹고 학교 이야기, 이웃 소식, 비오나 햇살 이야기, 평범히 소중해. 민호가 말했어. 아빠, 나쁜 사람 안 무서워. 아빠 엄마 있어. 우리 강해. 민호 안아. 심장 소리 느껴. 맞아. 이제 우리 강해. 여러분, 삶은 예기치 않은 갈림길 투성이. 폭풍에 헤어져 다시 못 올 줄 알지만 사랑 있으면 용서와 신뢰가 길 열어. 민준처럼 자존심에 가족 잃은 남자지만 잘못 직면해 마음으로 되찾아. 결국 지은 탓 안 하고 민호 완벽 아빠 필요 없어. 집 한 채, 사랑과 동행, 다시 놓지 않을 약속만. 너희 관계 미완? 사랑하는 이에게 안 한 말 있어?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잃으면 기회 없을 수 있어. 이 이야기 마음 닿으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공유해. 선한 기운 퍼뜨려. 각 이야기가 어두운 날 밝히는 등불이라 믿어. 이혼 8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장모님에게서 아이를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37입니다. 누가 제 인생을 본다면 저는 성공한 남자라고 말할 겁니다. 작지만 아주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와 작년에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도 가지고 있죠.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단 하나, 가족만 빼고요. 8년 전 저와 서연이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문제나 다툼 없이 아주 깔끔한 이별이었죠. 한때는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일이라는 쳇바퀴와 젊은 날의 야망이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녀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파트너사와 밤샘 회의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온몸은 녹초가 됐고 비싼 와인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이탈리아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텅 빈 집에는 차가운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죠. 내일 아침 비서가 처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창밖의 빗소리와 아파트 안에 무서운 정적이 저를 호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지친 숨소리와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가슴이 아릴 만큼 익숙하고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박서방 맞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길고 긴 8년 동안 다시는 듣지 못했던 목소리. 어머님, 저는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 제 전 장모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을 때 저는 늘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장모님은 정 많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유일하게 오셨던 분, 저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제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애원하셨던 분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네 번호가 맞았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는 마른 기침 소리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삐 소리는 아무래도 병원 같았습니다. 나 병원이야. 구로구에 있는 병원. 식중독인가 봐. 너무 힘드네. 혼자 가셨어요? 아니,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어디 있는데 어머님을 혼자 두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8년간 일부러 서연이에 대한 소식은 무엇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제가 애써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전화하지 말게. 지금 멀리 출장 갔어. 섬이라 전화도 잘 안 터져.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자네한테 전화한 건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미안한 줄은 알지만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박서방. 구로동에 있는 샛별 초등학교로 가서 우리 민준이 좀 데려와 줄 수 있겠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초등학교. 민준이라는 아이.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가 누구예요? 내 조카야. 먼 친척 동생 아들인데 부모가 멀리 일하러 가서 내가 맡아 키우고 있네. 오늘 내가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는 해뒀는데 이 시간이면 선생님도 퇴근하셨을 거야. 아이 좀 데려서 우리 집으로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나?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어머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초등학교. 이 시간에 학교에 아이가 남아있다고? 어머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밤 10시예요. 초등학교에 누가 있겠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선생님께 부탁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어. 선생님이 나랑 잘 아는 사이라 9시에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지. 박서방, 제발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자네를 믿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진정하시고 학교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나 경비 아저씨 연락처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아이 데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바로 문자 보낼게. 샛별 초등학교 빨리 좀 가주게. 아주 착한 아이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 난처한 부탁, 그리고 8년 만에 전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재킷을 걸치고 자동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비바람 치는 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샛별 초등학교, 그곳을 압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꽤 먼 구로구에 있었죠. 작은 골목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예전에 서연이와 함께 장모님 댁에
밥을 먹으러 가끔 갔던 곳입니다. 서연이를 떠올리자 가슴 한편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8년, 제 젊음의 3분의 1,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정하고 똑똑하며 웃는 눈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한 야망은 넘치지만 가난한 건축가였죠. 봉사활동 프로젝트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27살 때 결혼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고집은 좀 세도정이 많은 아이야. 박서방이 조금만 이해해주게나. 부부란 게 다 그런 거야.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면서 사는 거지.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달랐습니다. 돈 문제, 생활고의 압박. 저는 서연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비즈니스 접대로 바뀌었고 달콤한 약속은 한숨과 말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연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이라는 제 경력 전체를 좌우할 만한 큰 계약을 따는 날이었습니다. 최고의 와인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죠. 오빠, 서연이는 제가 건네는 와인잔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안 보여? 제주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나 혼자서도 괜찮아. 나도 일하잖아. 아이가 있으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질 거야. 행복?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지 알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몇 년? 그 말을 오빠가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나 이제 너무 지쳐. 진우 씨, 난 가정이 필요한 거지. 집안의 그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림자라고? 난 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너 너무 이기적이다. 말했잖아. 지금은 아이 가질 준비 안 됐다고.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 짐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온 순간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산산조각 난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법원에서 갈라섰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예.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의 눈빛과 짐이라는 두 단어는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게 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용희 경비 기사님. 10. XXXXXXXX. 도착하면 이분께 전화하게. 고맙네. 저는 구로동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이 고인 좁은 길. 샛별 초등학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고 조용한 건물. 오직 정문의 경비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펼쳐 경비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 복장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부탁으로 왔는데요. 민준이 데리러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온 낯선 남자가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러 왔으니 의심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할머니랑 무슨 관계요? 가족이라고만 하던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희 기사님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경비실 이 기사인데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민준이 데리러 왔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는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맞다고 하시네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저 녀석. 오후부터 기다렸는데. 그는 저를 작은 경비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책상이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간이 침대 위에 한 남자아이가 가슴에 책가방을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가족이 데리러 왔다.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빗소리,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며 희미해졌습니다. 제 앞에는 하나의 얼굴, 바로 제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낡은 사진 속 제 7, 8살 때의 모습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뚜렷한 외꺼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고 저 역시 아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밤비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정신은 눈앞의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제 귀는 멍멍했습니다. 쯧쯧, 가여운 것. 오후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옳지도 않고 착하긴 한데 자꾸만 문 밖을 내다보더라고. 내가 찐만두 하나 줬더니 그것도 반쪽만 먹고 말이야.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크고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저를 꼭 닮은 눈. 아이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친구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저씨는 널 데리러 왔어. 할머니께서 좀 편찮으시거든. 편찮으시다는 말에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셔. 그냥 뭘 잘못 드셔서 병원에 잠깐 계셔야 한대. 아저씨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그렁그렁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늦어서 병원에 아이들은 못 들어가. 착하게 아저씨 말 듣고 집에 가서 푹 자. 내일 아침에 아저씨가 할머니 보러 데려다 줄게. 저도 모르게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는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너무 신세졌습니다. 제가 이용희 기사님께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서 집에 가렴. 아저씨 말 기억하지. 밤에 잘 때 이불 뻥 차면 안 된다. 이 기사님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작게 내하고 대답하고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인 제 37살 남자의 손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차로 갔습니다. 비는 이제 이슬비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조심스럽게 매주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샛별 초등학교를 떠나 제가 아직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비밀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준이에요. 박민준. 제 성은 박비호입니다. 박진우.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몇 살이야? 7살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7살. 이혼한 지는 8년. 7살짜리 아이.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8년에서 7년을 빼면 1년. 임신 기간 10개월을 빼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김 여사님 조카라고, 먼 친척 동생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네, 어떤 친척 동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할머니랑만 살아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가끔 오세요. 네, 엄마. 엄마 이름이 뭐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 이름은 최서연인데요. 최서연. 제가 8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이 저를 붕어빵처럼 닮은 7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끼익, 차가 급정거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핸들을 꺾어갔길래 차를 세웠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걸렸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이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질문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아, 넌 나를 속였어. 이런 엄청난 일을 숨겼어. 8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귓가에 민준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눈과 똑같은 눈. 아니, 아저씨 괜찮아. 저는 깊게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우리 계속하자.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펜트하우스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댁에 지금 누가 계시니? 평소에는 저랑 할머니만 있어요. 아, 옆집 이모님요. 이모님이 자주 놀러 오세요. 맞다. 옆집 이모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간식을 챙겨주시던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아저씨가 이모님 댁으로 데려다 줄게. 아저씨는 할머니 계신 병원에 가봐야 해서.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댁은 문이 잠겨 있잖아. 아저씨는 열쇠가 없어. 이모님 댁에서 하룻밤만 자. 내일 아침에 할머니 오시면 아저씨가 데리러 올게. 저는 제가 무슨 약속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익숙한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장모님의 집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한 집 위로 보라색 부겐빌레아 덩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옆집 이모님 댁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나, 진우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얘기가 좀 길어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제가 방금 민준이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이고요. 혹시 오늘 밤만 민준이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모님은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어쩌다가 이 녀석 안쓰러워라. 어서 들어오렴.
민준이는 얌전히 네하고 대답했지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할머니한테 빨리 가보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시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약속할게. 저는 아이가 이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죠. 박서방, 아이는 데려왔나? 데려왔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옆집 이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고맙네, 박서방. 어머님,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박민준, 그 아이, 서연이 아들 맞죠? 수화기 너머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끔찍한 침묵. 맞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듯 흐느꼈습니다. 맞아, 자네와 우리 서연이 아이야. 내 외손 주고 자네 아들이라네. 진우야.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고 스스로 계산까지 해봤지만 장모님의 입에서 직접 확인의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축축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나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진우야, 박서방, 아직 듣고 있나? 땅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장모님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휴대폰을 집어 귀에 댔습니다. 왜요?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2분 다 저를 속인 겁니까? 8년이에요. 8년. 진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듣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서연이 잘못이고 병원으로 와주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 그 코, 입술을 앙다무는 모습, 책가방을 꼭 껴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8년 전 법정에서의 서연이는 her숙했습니다. 이혼의 아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에 눈이 멀었고 버림받은 남자의 자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가 뭐라고 했던가.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 짐, 저는 제 핏덩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맙소사,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얼굴에 맺힌 빗물과 뒤섞였습니다.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팠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 들어야 한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들어야만 한다. 저는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구석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